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는 압구정국어 강규식 원장입니다. 오늘 최상위반 설명회인데 이제 전체 프로그램 정규 수업하고 이제 최상위반 수업을 듣는 게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지도 또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거기 나눠드린 이인물은 여기 PPT 출력물인데요. 거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 외에 이제 좀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실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고서 확인하시면 요즘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잘 여기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아실 줄 압니다. 지금 현재 틀에서는 이제 중3 하고 그 이전에 중2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좀 성격이 이제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 비율적인 부분에서나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행의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그게 대학 입시에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3학년 중3까지 하고 그 밑에 하고는 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많이 이제 정보들이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립이 되셨으면 해서 사고력이죠. 사고력이라는 거를 표현해, 어떻게 평가라는 건 결국은 정량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다형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평가가 되더라도 결국은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고력이 어떤 식의 표현으로 녹아져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이라는 걸 통해서 국어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 형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건 면접에서이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학교 때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그 글을 통해서 주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글이 사고력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사고력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이죠. 달달달 외우고 그냥 그 내용 시험 끝나면 다 잊어먹고 이러면 그 자기주도 학습이 사고력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무언가를 탐구하고 모르는 부분을 확인해서 다른 더 발전된 부분에다가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그 연습, 그게 이제 여기서의 사고력이라는 이 넓은 의미를 조금 더 좁혀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올해죠.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방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가장 큰 테마들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중고등학교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데, 점진적이라는 건 이미 출발은 된 상황이고요. 이제 그 점진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로 바뀔까를 어머님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마다는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시행이 되면 그게 완전히 전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센티지가 점점 바뀌어가는데, 그게 빨리 바뀌는 지역이 있고 조금 빨리 바뀌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압구정 본원에 있는 학교들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이제 여기 우리 쪽의 학교들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40%대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52%가 제일 낮고 거의 56%나 20% 그리고 100%로 시행하는 학교들도 다수 있거든요. 원천중학교
같은 경우가 100%고 행사 중, 신동 중, 압구정 중이 65, 68, 70 이렇게 되는데 퍼센티지가 이제 조금 빨리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준비를 빨리 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빨리 올리긴 어렵고 보시면 거의 이제 50% 초중반 이 정도에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객관식 시험은 없애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자체가 계량화되고 그게 평가를 받는 입장, 어머님들 입장에서 또 학생들 입장에서 납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량화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거. 그게 먼저 선행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선다형 비중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초등학생 차별은 이제 아무래도 활동 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국어과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고 듣고 그리고 이 말하고 듣는 게 그대로 쓰기 읽기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이 매개가 되느냐 글이 매개가 되느냐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하기 듣기가 되지 않는데 읽기 쓰기가 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말하고 상대방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말의 요지가 무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듣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이제 학교에서도 좀 가장 비중을 갖고 진행이 됩니다. 자, 자율학년제는 뭐 어머니들이 잘 아실 테고 자율학기제가 아니라 자율학년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1년에 공백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은 뭐 꼭 학습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1년 동안에 설계를 해서 뭐 어떻게 내가 시간을 운영을 하고 그걸 목표를 뭘 잡아서 그거를 완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즉흥적으로 정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조력자가 돼주셔야 되겠죠. 조력자가 돼주시면 어머님도 더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중심평가에 이제 골자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 추진 목적은 이제 결과중심평가, 그러니까 선다형, 오지선다 문제 위주의 고르기는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만 제가 한정시켜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문제풀이 공부를 주로 많이 하죠. 개념 공부보다 문제풀이를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느낌이 나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별 효과가 없어요. 개념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문제는 나중에 3학년 가면 죽도록 풀거든요. 그리고 1, 2학년 때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내신 대비할 때 문제를 좀 많이 풀게 되고 수능 준비할 때는 1, 2학년 때는 문제풀이 위주가 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하죠.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3교시에 모의고사 오답정리 수업을 해요. 고등학생은. 그러면 모의고사를 풀어줍니다. 모의고사는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형은 반복이에요. 그 텍스트만 바뀌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모의고사 오답정리 했어요. 풀었어요. 완벽하게. 자기가 질문 스스로 해가지고. 자, 근데 다음번에 시험을 보면 똑같은 문제를 또 틀리는 일이 생기죠. 근데 이게 틀렸던 학생만 틀리냐 그게 아니라 심지어 지난번에 맞췄는데 이번에 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답을 찾았다고 해서 거기 나오는 모든 선택지를 이해하고 답을 찾는 건 아닌 거죠. 네, 사실 5개 선택지 중에 한 3개 선택지는 굉장히 헷갈린데 다른 하나 선택지가 내가 정답이야 이렇게 온몸으로 외칠 만큼 확연히 티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답은 곤란했지만 다른 선택지에서의 정오답 유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얼마든지 위험 요소를 그대로 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선다형 공부가 좋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개념 정립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급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요, 진행 중이고
20% 이상인데 최소 20%를 하게 되면 지금 뭐 너무 뒤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지금 아무리 못해도 40%고 50%를 넘는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은. 이제 선도 과목 운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생평가의 이 바뀌는 틀에 맞추어서 가장 먼저 어떤 모델을 제시해주는 과목을 정해서 그거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국어 과목이 그러기에 제일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수행의 성격 자체가 들어가기에 제일 적합한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통 다른 교과금 몇 개가 이렇게 지정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몇 개 학교들만 넣어놨어요. 이거는 뭐 특정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만 넣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권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뭐 큰 차이는 없고 비율의 차이만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행평가 여기 부분을 보시면 지금 1학년은 뭐 당연히 100%가 되겠고요.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40%로 되어 있는데 이 40%에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부분, 요 시 경험 쓰기, 그다음에 매체 표현 방법 평가하기 같은 것들은 이제 학교의 고유 권한입니다. 재량으로 요거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의 테마까지는 뭐 학교마다 다 차이가 나게 되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최종 대학 목표 대학이 어느 정도 선은 정해져 있으실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교과, 비교과 그리고 수능 이 세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서 대학을 가게 되는 지금 뭐 학종의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교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는 것들이 사실 좀 유명무실한 최저인 경우가 있고 굉장히 바로 빡센 최저가 있습니다. 맞추는 게.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는 당연히 전제 조건이 된다는 하에서 내신 교과는 뭐 단기간에 우리가 달성하는 매 고사 기간 때마다 준비를 해가지고 맞추는 거라면 비교과 부분들은 이제 학교와 어머님과 학생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비교과에서 본인들이 쌓아놓은 그 성과가 이제 나중에 자소서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소서는 자체는 평가의 점수에 반영되는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소서 못 썼는데 대학 갔다는 경우 어머니들이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그 이유는 자소서라는 건 굉장히 그 비교과에서 다 담아낼 수 없는 생기부에서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이 자소서 안에서 풀어내는 게 주된 역할이거든요. 내가 동아리를 했는데,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게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 그거의 성과는 어땠는지, 그게 나중에 향후 진로와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사정관이 바라보기 위한 그 척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질문은 그거에 맞게 이제 면접관들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비교과 준비는 나중에 자소서와 연결되기 위한 부분 그리고 그게 중간에 바뀌는 건 관계없지만 내가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비교과, 수능의 세 가지 틀을 가지고서 이제 가게 되는데 요 수행평가 비중이 그래서 이제 사실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나온 결과를 보시고 조금 억울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는데 요거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비중이 좀 커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니까 그렇지만 차후에는 이제 수행평가 반을 구성하기가 좀 그렇겠죠. 수행평가가 쉬운 수행평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수행평가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팀으로 짜서 하는 수행평가가 있고 개인별로 수행하는 수행평가가 있는데 팀으로 하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팀 안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개인별 수행평가는 조금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주로 갈리게 돼서 뭐 수행평가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들도 아무래도 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많이 필요해지게 돼. 지금 입시 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자동화 들어볼까요? 네, 쌍용 중인데요. 여기 지금 수행평가 보시면 독서 감상은 국어과에서는 뭐 제일 기본이죠. 네, 포트폴리오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어머님들이 나중에 이제 내가 어느 쪽을 희망하느냐 진로에 따라 대학에서는 이 필독서와 연관성을 맺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포인트인 거죠. 필독서의 연관성이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내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뭐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얘는 무언가를 찾아보려 노력을 했느냐? 내가 알고 싶어 그걸 해결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실천 과정이 있었느냐가 이제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지금 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독서는 무관한 필독서를 그냥 보편적으로 뭐 시중에서 말하는 것들 이거 막 깔아놓은 것들을 읽는 건 그런 의미가 없고, 그 중에서 훨씬 더 좁혀진 범위 안에서 자기 타겟에 맞게끔 읽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하고 환서중은 지금 퍼센티지는 제일 높은데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대신님하고 아직 여지가 있죠. 그래서 세부화된 건 아직 밝히지는 않은 상태고, 비중은 60%면 천안권에서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0% 중후반 정도를 평균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나오는 문제 사례를 어머님들이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는데요. 자, 어머님들 한번 제가 시간 잠깐 1분 정도, 그러니까 예전하고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한번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관식 문제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죠. 그죠? 네, 주관식 문제라는 건 예전부터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보고 있고요. 서답형이라면 이제 서술형과 단답형인데, 예전에는 서답형이라고 하지 않고 주관식이라고 말할 때에 문제는 서술형이 없었죠. 쉽게 말하면 다 단답형입니다. 그냥 딱 쓰고 선생님들이 나머지는 구멍 뚫어갖고 이렇게 채점하고 나머지 주관식만 채점하는 이런 시대를 어머님들이 당연히 떠올리시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조건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조건을 굉장히 빡빡하게 줍니다. 조건을 빡빡하게 주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답의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죠. 채점은 간편하게, 그리고 논란이 없게. 선생님 이건 답이 안 되나요? 애매하면 저도 애매하면 저도 애매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주관식 문제를 채점의 편의성을 위해서 논란의 여지를 막기 위해서 조건을 많이 두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조건들이 굉장히 포괄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여기에 작성하는 답안은 어떤 글의 한 문단, 한 단락을 작성하는 개념이다라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에서 부분 글쓰기, 제일 작은 단위로는 문장 연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어우려서 각종 지시 표현이나 접속 표현을 넣어서 하나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갖춘 문단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그 연습이 과연 되어 있느냐. 애들
음절이 뭐예요? 어절이 음절 어절 조건 그거 주어지는데도 그거 몰라갖고 잘못 쓰고 이러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지금 하자에 청유형 문장 쓰라는 거 비언어적 표현을 하나 넣으라는 정도고 나머지 경우들은 거의 뭐 조건도 딱히 없죠. 네, 그래서 점점 이제 글쓰기를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현재의 서술형 문제 틀에서 가장 좀 대표성을 갖는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넣어드렸고요. 몇 개를 봤는데 가장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편적인 것들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가 정말 자기 안에서 내면화되는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만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제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가 한눈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표피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면 그게 문장으로 연결됐을 때 그 의미가 전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중요하죠. 이게 돼야 이게 되죠. 그냥 아이들 이사여구만 잔뜩 써서 수사적인 문장을 적는 거는 먹히지 않게 됐습니다. 알맹이가 중요해요. 컨텐츠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지. 문장 쓰는 형식은 사실 몇 번 연습해보면 이거는 반복 숙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아낼 수 있는 이거 알맹이 공부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형식은 물론 되고요. 글쓰기 훈련은 뭐 당연히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쓰기와 말하기는 별개가 아니라 말하기가 글로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이제 언어학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를 훈련하는 건 평소에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게 이제 제일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초등 아이들 저기 뭐 창의력 논술 저희도 GS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하는 거 보면 애들이 처음 오면은 한마디도 못해요. 울지 않는 다행이고 있고 학교의 내성적인 경우도 그런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자신감이거든요. 자기가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이제 고칠 점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아직 이제 조금씩 넣어지면서 다른 아이들 말하는 거 보면서 쟤는 나랑 뭘 말하는 게 다르고 이런 것들을 또 듣는 훈련을 통해서 이게 발전되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베이트 같은 경우들은 아이들이 어떤 정해진 테마를 가지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잖아요. 자료도 확보하고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기 과정에서는 중학교 공부에서는 논술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중학교 때 논술을 거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고등학교에서도 접근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모르는 걸 정확히 하는데 질문 어머니들 이제 교실에서 하는 거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내 의도가 뭔지를 모를 정도 수준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말하기에 대해서 알고 이 감을 쌓고 지내기 때문에 입을 한번 여는 게 거의 뭐 단어 하나 되는 거에서 단어 이런 수준이거든요. 거의 문장을 이렇게 완성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생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훈련들은 아무래도 글쓰기와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기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태도는 뭐 모든 거에 기본이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정규반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제 국어하고 논술이 같이 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들이 판단을 하실 때 굉장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녀를 볼 때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제 딸아이를 이렇게 보면 객관적이고 싶지만 그 기대치를 가중치를 넣어서 보게 되는데 볼 때 평가할 때는 냉정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발전이 빨리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 반에 있는 건 좋죠. 근데 반대로 지금 소화하기 버거운 거를 강제로 어머님들이 밀어 넣어 주시면 그 아이는 그 안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목표를 명확히, 나는 일단 대학은 너무 먼 얘기니까 고등학교를 어디에 갈 것인가. 예, 여기 지금 뭐 과학고나 영재고 갈 학생은 없죠? 국어 내신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 없어도 되고. 예, 전국자사를 간다고 치면 그럼 어디를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여기 뭐 어디라고 말하면 선택 여지가 많지도 않잖아요. 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충분한 성적이 되는지 맞춰주는지 그거 어머님들이 하시고 또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학생과 어머님이 상호 동의가 미리 되어 있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어머님이 혼자만 생각하시고서 지금 이렇게 해라고 뭐 밀어붙이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 마찰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님들이 자꾸 대화를 나누시고 대화를 아이들로 피하려고 하죠. 그래도 대화를 자꾸 나누시고 의견을 들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들 생각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중간에 조절이 되고 아이들도 내가 이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렇구나,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이렇구나 또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로 돌아보면 저희 정규 수업 프로그램은 굉장히 오래 준비가 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논술 책 시리즈 같은 경우 저희 논스탑이죠.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멈추지 않고 가는 논술, 그리고 논술의 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논스탑의 저자인 송성근 선생님은 제가 대치동에 근무할 때 거기서 논술 팀장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의 역량은 잘 알고 있고 입시팀장, 고등 입시팀장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중등 눈높이에 맞춰서 그 내용을 아주 책에서 잘 놓아있고 오랜 집필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다시 문제점이 되는 것들 시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책이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논스탑에 나온 내용이 수능에 그대로 똑같이 나와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이 책을 아주 구성이 꼼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논술의 가장 기본 세 가지가 배경 지식, 읽기, 쓰기 이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을 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같은 거죠. 글을 쓰는데 쓸 내용이 없으면 말만 멋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속은 빈 캉소리가 나는 그런 글을 쓰게 되죠. 알맹이 있는 글을 쓰려면 아이들이 체계적인 배경 지식이 자기 안에 체득이 되어 있어야 그걸 담아낼 수가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글이 힘이 있어지죠. 그래서 일단 배경 지식이 먼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문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는 읽기가 필요합니다. 예전 이제 대학 논술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주어져서 제시문을 읽는 것이 수능 비문학집을 읽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안 돼서 뭘 써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서 대부분 아예 0점짜리 글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읽기는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쓰기, 여기에 이제 스킬적인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도 같이 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 있는 책이 논술 책입니다. 이거는 뭐 오늘의 주된 초점은 아니니까 어머님들 보시라고 이제 넣어놓은데 짧게만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하고 이제 주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처음 떠올리는 연상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 챕터 고전 비교하며 읽기라고 되는데 여기 나오는 글이 이제 이 테마의 가장 대표성을 지닌 아이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만한 글, 독해와 배경 지식이 같이 결합이 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장을 요약하면서 아이들이 의지 파악했느냐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필독서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이들이 독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죠. 어머님들이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런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글이구나라는 걸 아시면 이제 만약에 아이들의 진로 방향도 그쪽일 경우에는 그 책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이 되죠. 자, 내용 심화는 이제 요거 처음 아이들 내용 파악한 후에 그거와 관련된 논점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압축해서 세분화된 내용에 대해 깊이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달려라 독해는 뭐 전형적인 읽기 파트입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 이거는 이제 복습의 의미가 강하고, 여기는 이제 다시 글쓰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성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고, 디베이트는 아이들이 좋아하죠. 디베이트 시간에 싸워서 이기는 거에 재미를 붙이면. 근데 그게 정말 논리로 이기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뭐 완벽한 백분 토론에 나오는 논객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고,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적용해가는 그것들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그게 말하기에 어떤 탄력을 붙여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가 이제 실제로 진행되는 디베이트 방식인데, 이 디베이트에 관한 건 시간 관계상 제가 거기 넣어놨으니까 어머니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저기 선생님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잘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요거는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수능에서 15 문항인 건 아시나요? 예, 45문항이 15, 15, 15로 구성이 돼서, 예, 화법, 장문, 문법이 15문제, 그리고 문학이 15문제, 비문학이 15문제. 비문학은 지금은 독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독서라고 어머님이 책 읽기하고 약간 헷갈려 하셔서 제가 비문학이라고 옛날 용어를 쓰는데, 독서가 원래 지금 맞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독서, 비문학 부분이 15문제 이렇게 되는데, 그 15문제, 앞에 15문제를 다시 쪼개면 화법 5, 장문 5, 문법 5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장문은 이제 말 그대로 글쓰기를 개량할 수가 없으니까 읽기 형식으로 바꿔서 쓰기 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5문항 연상하기, 그다음에 자료 수집, 글감 찾기, 그리고 개요 작성하고 실제로 글 쓰고 퇴고하는 과정, 요 5단계에 걸쳐서 이제 문항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단계인데, 말하는 경우를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대화가 있고, 연설이 있고, 그렇죠?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인터뷰 상황이 있죠. 면접이 있고, 협상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토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법 지문에서 주로 다루는 테마들인데, 여기 나오는 이 토론 과정에서의,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입론이라고 되고, 반박이라고 된 게 반론인데요. 입론 반론이라고 하면 먼저 얘기 꺼내야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거에 다시 재반박하고 이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트를 누가 하느냐, 이게 입론이라고 생각해요. 찬반에 따라 이렇게 입론과 반론의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는 연습.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토론 지문 읽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있죠. 자, 개념이 중요하다. 그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개념이 선행되지 않는 공부는 다 사상무각입니다. 그냥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성적표 받으면 되게 잘하네.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절대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이만큼을 공부해야 되고 그 중에 요만큼씩을 지금 1학기 때는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긴 싸움입니다. 국어는 아주 정직한 과목이고 딸 수 없는 열매가 없어요. 제가 아까 문학, 비문학, 문법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노력했을 때 이거는 정복이 불가능해라고 할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이들의 국어 감각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게 빨리 도달하냐 늦게 도달하냐의 문제가 있지만 꼴인 지점, 수능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완성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기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어 쪽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건드려보지 못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딸 수 있는 열매인데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문학이 1013개 작품이에요. 1000개의 문학이라고. 예, 비문학은 범위가 없죠. 랜덤으로 나오는 거를 내가 배경 지식으로 읽는 건 불가능하죠. 기본 독해 능력을 갖춰야 되죠. 그죠? 예, 독해 능력이 있어야 어떤 제재가 나오더라도 요 한 6개 안팎의 문단으로 구성된 제시문을 읽어내고 그걸 문제 해결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력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독해력은 어디서 생길까요? 당연히 어휘력에서 생깁니다. 예, 어휘 수준을 여러분, 아니 어머님들 그 학창 시절하고 비교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걸 모른다고? 이게 말이 돼? 장난해? 이럴 정도의 아주 단순한 어휘들도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자꾸 기본기를 무시하는 게 트렌드처럼 돼서 그런데 어휘가 가장 바탕이에요. 어휘가 먼저 되는 게 시작되지 않으면 다른 거는 다 그냥 멋부리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어휘가 되면 독해력이 되고, 예, 독해력이 되면 문제 해결력은 단시간에. 근데 대부분 문제풀이. 예, 에만 꽂히고 앞과 인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왜 무시한다는 게 이제 무시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시작부터 하게 되면 순서대로 따라가면 그럴 일 없는데 중간에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예비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국어 쪽에 비어있는 경우들을 제가 고등 아이들 가르치면서 많이 보게 돼요. 예, 영수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어가 중요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물론 절대평가에서 등급을 받는 정도 수준 돼야 되겠죠. 예, 지금 국어 수학 2개로 가는 상황인데 국어 쪽이 아직도 지금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중학교 때 이미 돼 있어야 될 어휘와 그 다음에 산문 읽기, 산문 부분은 거의 소설 부분은 중학교 때 끝내야 된다고. 지금 문학을 논문 다루기로 바쁘거든요.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근데 거기가 텅 비어있어요. 모의고사 나오면 다른 애들은 공부돼 있는 애들은 이 작품 하고 문제로 바로 가는데 그 작품을 거기서 읽고 있어요. 당연히 읽어줬어야 될 작품이. 그러면 문학 지문이 지금 4개라고 치시면 4개가 다 그렇지 않다고 치면 한 2개만 그런다고 쳐도 작품 하나 있는데 아무리 짧게 걸려도 5분이에요. 요새는 5분에 불가능해요. 지문이 장형화돼서. 그래서 5분이라고만 쳐도 10분이 날아가는데 시간 안에 푸는 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약간 현란한 무슨 어떤 것들보다 국어에서 기본은 어휘에서 독해 넘어가는 건 가장 기본이다. 그것만 어머니들이 꼭 머릿속에 주지시키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하고 간에 그거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어머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적용하는 건 이제 중3 넘어가서 이제 예비고1 단계까지 그때 이제 연습이 돼야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첫 고사를 비교적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문 적용하는 훈련이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들은 이제 제일 첫 단계부터 연습이 있고요. 개념학습의 중요성, 이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말이 되냐 싶은데 이게 이제 수능 문제고요. 이게 중2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요. 중2 교재. 그러면 중2 교재가 어렵게 구성된 걸까요? 수능이 쉽게 구성된 걸까요? 둘 다 노입니다. 중2 교재는 중2 난이도에 딱 맞춰서 이 의문의 변동을 요 수준으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통 요가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출판사 가리지 않고 배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수능 문제가 쉽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능 문제가 보통 나오는 요즘 불수능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평범한 정도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가 요거로 응용이 돼서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뼈대는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확장되는 과정이 어떻게 확장되느냐를 점진적으로 따라가느냐는 거지
무슨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전혀 새로운 걸 배운다. 그게 다 단계가 있는 거죠. 그 단계가 비어 있으면 갑자기 높은 난이도를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고, 중1에서도 아주 기본 교육이죠. 개념적으로 여기 지금 이제 적용학습하고 심화학습이 있는데, 이거는 적용과 심화가 이게 뭐 말 한 끗 차이잖아요. 여기 어떤 의미를 붙인 거냐면, 적용이라는 거는 여기 문제 보시면 이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고, 자, 정서, 태도, 어조가 이제 시에서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부분인데요. 정서에는 뭐가 있다, 뭐 상실감, 뭐 비애, 배웠어요. 그러면 그 작품이 비애가 적용됐는지를 알고 거기서 이거 맞아, 어조 배웠어, 나 이미지 배웠어, 시어의 함축적 의미 배웠어, 표현상의 특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운 것들을 이제 선택지에서 종합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한 작품 안에서 그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다 이해했다면 맞고 틀리고.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누수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맞아, 이거 패스, 이거 확실히 틀린 거 같네. 그러면 얘네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답을 고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얘네들은 여전히 늘 위험 요소로 도사리게 된다. 다른 선택지에 나왔을 때 과연 이렇게 실제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런 만만한 선택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선택지 위주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항상 한 세트 풀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오답 정리를 할 때는 꼭 왜 답인지, 왜 오답인지를 하긴 그거를 공부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는 거고, 심화라는 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이 시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가장 비슷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 시의 삶의 태도를 배웠어요. 이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님들도 아마 들어보시지 왜 사냐건 묻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지금 부름이 이제 뭐 세속적인 그런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너는 왜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니? 그러니까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이걸 이제 태도용어로 말하면 달관적 태도라고 문학에서는 규정을 합니다. 달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집착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자, 이 달관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집착하잖아요. 그 달관도 집착의 반대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람이 목숨하고 돈이죠, 그죠? 그래서 생에 대한 달관 그리고 물질에 대한 달관 이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달관을 이 작품에서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 선택지가 나올 때는 이렇게 다른 작품에서 이거를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심화인데 이제 실제 학교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 대부분이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는 이거를 해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이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나무로 창을 내겠어. 달관 배웠어요. 달관 자 시험 문제 들어간대. 달관 아는데 여기는 그냥 랜덤으로 선택지는 외부 작품 아까 말씀드린 1013개 중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읽고 달관을 찾아내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작품 공부가 돼 있으면 달관 어딨어 하고서 하고 찾는 요 연습이 이게 이제 지금 시험의 성패를 거의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과 심화라고 말하면 어머니들 보통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단독 작품 안에서 개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는 그걸 다른 작품까지 확장해서 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어휘 테스트는 저희 중등 어휘 과정은 신통방통 통풍 정식 이름은 시리즈고요. 고등 과정은 똑똑 어휘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 똑똑 어휘력 5권까지를 끝내면 어휘 공부가 다 끝나는데 저희가 중등 고등 당연히 연계가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예문들이 들어있는데 이 예문들은 실제로 저희가 문제로 출제된 인문학 지문 발문에서 뽑은 예문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알아둬야 될 한자성어뿐만 아니라 개념어들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형태로 다루는 것
쓴 고등학교에서 이제 문맥적 의미라는 걸 매 수능에서 묻게 되는데, 심화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됐다는 전제하에서 문제 형태로 된 것까지를 이제 보게 돼요.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지금 먼저 당겨서 해야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서울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어 준비가 좀 빠르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 독서 부분을 끝내놓고, 그리고 글쓰기 준비를 끝내놓는 게 좀 시기가 빠르거든요. 이르죠. 그래서 그게 끝내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심화반 프로그램이다. 최상위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정규반에서는 이 정도 어휘를 소화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충분한 양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저희가 타이틀이 최상위만 설명하니까 최상위 프로그램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리기 전에 높아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상위반은 무늬만 최상위반을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최상위 수준이 될 학생이 2명이다. 2명으로 할 겁니다. 거기 너도 들어 이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머님들 이건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최상위반 듣는 것보다 정규반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라고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제 나름대로 많이 보고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그렇게 확인이 됐으니까 저도 말씀드려요. 근데 무슨 소리야 이러고서 어머님들이 반박을 하실 수도 있죠. 물론 그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대량한 평가는 할 겁니다. 그 평가 결과가 정직하게 말하니까 어머님들이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해상 수업은 논술이 없죠. 논술이 없는 건 논술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논술 준비가 충분히 된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논리력을 갖추고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국어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여름방학 과정 때 진행할 거하고, 여름방학 과정 끝나고 예비고일 들어가기 직전까지 4과정, 5과정이라고 저희 편의상 말하는데, 2학기 1회고사, 2회고사 기간이 포함된 기간, 학기 중으로 제가 나눠서 여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자리에는 지금 문학이 들어가고, 학기 중이 되면 비문학, 독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공부,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용어와 개념들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차근차근 알 수 있게끔 잘 정리되는 시간이고, 여기 문법 시간에는 이 문법 필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법 필수 유형이 40개입니다. 고정 문법 뺀다고 해도 33, 34 이 정도 되거든요. 수가 챕터별로 나누면. 그래서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제가 여름 과정하고 학기 중으로 나눠서 1, 2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문법 부분이 먼저 돼야 문학, 비문학 고민 없이 할 수 있고요. 문법을 먼저 띄는 겁니다. 항상 문법이 문학, 비문학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법은 빠른 시간에 끝내놓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병행하면서 가는 게 맞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문법 하면서 여기서 요 어휘 집중 연습은 저 신통방통과 별개로 실제로 문제에서 다루는 어휘들, 꼭 알아야 독해에 도움이 되는 어휘들만 추려서 별도의 자료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황사배 선생님이 여기 문학 부분, 그리고 이제 학기 중이 되면 비문학 부분 수업을 진행을 해주실 거고, 제가 이 부분을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결정을 한 건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비과정 들어가면 이제 예비고일 되면 저하고 문학 공부를 이제
첫 걸음부터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문학 부분을 다른 두 명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거든요.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겹치지 않도록 문법은 아이들한테 예비고일 되면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문법 부분을 아이들하고 제가 어휘 부분을 끝내놓고 문학 부분은 예비고일 들어와서는 저하고 그 전에는 학점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 학기 중인데요. 여기 어휘하고 관용 표현은 뭐가 다르냐면 관용 표현은 말 그대로 구의 형태인 거죠. 관용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어휘가 아니라 어휘가 결합되어서 그 어휘 각각이 갖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연결됐을 때 만들어진 제3의 의미, 그걸 우리가 이제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관용적 표현이 어휘 공부에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실전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도입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이제 실전 문제를 다루는 연습이 관용 표현 연습이고 어휘 훈련이 있으니까 문법은 이제 뒷부분, 뒤에 부분, 40개 중 뒷부분 나갈 테고 비문학 부분에서 서술상의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 가장 기본은 이제 사고 영역이 4가지거든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창의적 이해, 비판적 이해 이렇게 4가지 사고 영역으로 문항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기본이 사실적이에요. 사실적 이해는 정보 찾기. 제시문 안에 나온 정보 찾아서 OX로 맞고 틀림으로 연결하는 거 가장 기본이 되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추론을 창의적에서 적용을 하는 건데 일단 사실적 이해가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추론적 이해이기 때문에 사실 추론 부분까지는 아이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비판적 이해는 고난이도 유형이고 창의적 이해는 변별력 유형이에요. 그래서 창의적 이해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 그의 수능이 어렵다 쉽다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차후 얘기고 사실 추론 부분만 되면은 뭐 고1 단계까지는 등급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추론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비문학에서 유형별로 독해하는 거 훈련하고 고차는 연습하고 요지 찾고 전략별로 이런 것들 연습하게 됩니다. 교재는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교재가 좀 노출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아무튼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크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빠작은 정말 중등용으로 나온 비문학 독해인데 중등용이랑 어머니들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건 정말 생소하기 때문에 훈련을 해보기 위해서는 정말 더없이 좋은 교재입니다. 본원에서도 빠작 시리즈 쓰는데 이거는 1, 2, 3이 있는데 1학년은 1, 2학년은 2게 아니에요. 학년별로 생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시리즈로 순서대로 훑어서 가는 겁니다. 난이도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중3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정을 고려해서 후에 어느 편부터 진행할지는 이제 고지를 할 거고 문학 같은 경우는 오감도에서 문학 시리즈가 뭐 문학뿐만 아니라 문학 종합 전체가 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지금 시소설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를 정리하려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감도의 스타트 단계인 게 있어요. 첫 오감도를 저희가 지금 주제로 아마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혹시 이게 이제 메인 교재가 되죠. 그래서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정규 교재와 별도 교재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서 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이 나중에 고지를 해드리면 구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문법은 이거는 제가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40개 챕터를 묶어서 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량한 프린트로 제가 줄 거고요. 대본에서 주겠잖아. 그리고 과제 교재를 지금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는 제가 일부러 판단을 고려했습니다. 지금 이 최상위반의 구성원의 수준이 사실 저는 얘기로만 선생님들한테 듣지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맞을지는 제가 스스로 좀 보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으면
문제풀이 쪽, 이 양적으로 보완이 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외삼업, 외삼비, 이제, 중등 단계에서부터 처음 입문하는 과정으로 예비가 나와 있는데, 과제를 워크북으로 제가 다루면 좋은데, 문제풀이가 지금 버거울 정도라 그러면, 사실 메인 교재 안에 문제풀이로도 문제는 충분합니다. 개념 연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여두고 아이들 성적 시간에 테스트 보는 거 보고 제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면담도 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개강은 여름과정 개강이기 때문에 13일 반이 왜 두 개인데요. 토요일 아침 타임하고 일요일 저녁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저하고 황선현 선생님이 여기 반씩 나눠서 들어가게 되고 의식 진행합니다. 개강 날짜는 이렇게 13일, 14일이 개강 날짜고 여기 레벨 테스트 기간은 제가 1일부터 11일까지로 잡아놨는데 이 중에서 어머님들이 편한 날짜를 아이하고 상의하셔서 황선현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레벨 테스트 일자를 잡아서 시험만 봐도 됩니다. 시험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통화로 자세한 건 논의를 하면 되니까 어머님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이 빠지는 날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테스트를 잡아주시고